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이 땅 투기 의혹으로 특별수사본부의 내사나 수사를 받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H 본사와 국토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땅 투기 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 가운데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평균 1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공직자 가운데 절반은 토지 재산이 있었지만 땅 투기 논란이 일었던 3기 신도시와 연관된 투기 의혹 정황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LH 사태 원조, 이명박 아바타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이후 1년 2개월 만에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새 환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오늘 아침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은 15조 원 규모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과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와 수사 대상에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의원 19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LH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하고 LH 본사와 국토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이끄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현역 국회의원도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구체적인 투기 정황이 포착된 의원은 3명.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3기 신도시 부근 경기 부천시 고강동 땅을 매입했고 같은 당 김한정, 김주영 의원 역시 각각 경기도 남양주 진저읍과 화성 남양읍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복민 의원도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국수본은 3명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도의원 19명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 공무원 85명을 포함해 모두 39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9건 398명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입니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입니다. 지난 19일 LH와 관련해 첫 소환을 시작한 경찰은 직원 3명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또 주요 피의자 강모 씨와 경기도 시흥 일대 토지를 산 현직 직원 3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투기 인정하시는 겁니까? 내부 정보 이용하셨습니까?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근무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친인척 명의를 빌린 차명 거래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앞선 압수수색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200여 건에 대해 포렌식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사들인 땅과 건물에 대한 몰수 보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공무원은 포천시청 소속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7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소흐릅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모두 2,600여 제곱미터 규모였는데 전체 매입 비용 43억 원 가운데 4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정 배경에는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땅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박 씨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부실한 현황 파악으로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 LH는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업무 처리 전반을 자체 점검해서 과다 보상 등의 문제를 미리 방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현재까지 57%가량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에서 현장 확인 없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진 곳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작성된 LH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파악 없이 토지 대장에 나온 내용만 인용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7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논이나 밭, 임야 등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토지 보상액 산정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또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개인 소유의 작은 도로도 제대로 된 현장 확인 없이 밭이나 임야 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진행됐더라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천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수용될 토지의 유형이나 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대상 지역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과실을 배제했으며 최종 감정평가와 가격 산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두고 수십조 원이 들어갈 토지 보상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LH 5법 가운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비공개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선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 사태.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LH 5법 가운데 일부를 의결했습니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이익이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직 LH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를 떠난 지 10년이 안 된 퇴사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고위직이 아니어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부동산을 산 날짜나 이유,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까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임직원들에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건 한계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든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적인 거 없이 그 LH 내부의 규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는 보상이라든지 이럴 때 그 적용 가능한 규정들은 즉시 그 시행하도록.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나머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법도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이번 달 처리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YTN 우천입니다. 청와대와 각 부처를 포함한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평균 1억 원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재산이 불었는데 역시 부동산과 주식 가격 변동이 큰 이유였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합동심사단을 꾸려서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재산신고 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와 부처 등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평균 재산신고액은 14억 원가량, 1년여 전보다 1억 3천만 원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7,700여만 원, 반 이상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 공시지가, 종합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평균 1억 원 넘게 증가한 데에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 변동이 큰 몫을 했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는 1,496명, 이번 공개 대상자 10명 가운데 8명 꼴입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건 김종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45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38억 원 늘어난 임준택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과 35억 원 증가한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각각 재산 증가 상위자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재산 총액으로만 보면 165억 원가량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재산 공개를 앞두고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이 최근 5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 정부기관 합동으로 집중 심사단을 꾸려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 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하여 해당자의 부동산 취득일,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 2천여만 원이 늘어난 20억 7천만 원을 재산 신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 등으로 예금은 9억 8천여만 원이 줄었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신고액은 10억 3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7억여 원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와 예금 47억 8천만 원을 포함해 119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4억 7천만 원으로 다주택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정도 증가한 28억 6,43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예금과 채무는 감소했는데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공시 가격이 8억 9,600만 원에서 10억 1,3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은 69억 97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2천여만 원이 늘어난 건데 예금액이 53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윤 전 총장의 본인 명의 예금은 지난해보다 48만 원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부인 명의의 예금이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산이 전년도보다 6천만 원 이상 줄어서 19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모친 소유의 과수원 지분 면적이 줄어서 토지 가액이 낮아졌고 예금도 1억 7천만 원 넘게 감소했는데 원 지사는 자녀 전세자금 지출과 생활비 사용 등으로 예금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등록 재산은 1년 전보다 4억여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권한대행의 재산은 61억 6,349만 원으로 울산시 무거동 소재 임야와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 오피스텔 등 평가액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중앙정부 공직자 가운데 절반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기 신도시와 연관된 투기 의혹 정황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중앙정부 공무원은 모두 759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명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 소유의 토지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토지가 총액만 1,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토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으로 부산 지역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 토지 3,868제곱미터를 신고했습니다. 공시지가는 74억여 원입니다. 장차관급 공직자 가운데선 서호 통일부 차관의 토지 재산이 17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각각 15억 4천만 원, 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인의 아버지가 1960년대에 매입해 지난 2018년 숨진 이후 자녀들에게 상속된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성재 이북 오도청 황해도지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경기 광명과 남양주 지역 토지를 소유했지만 모두 수십 년 전 매매했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져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정황은 일단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다주택자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먼저 총리실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 외엔 팔라고 지시했음에도 재산신고 대상자 15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특히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상속받은 서울 신대방동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파주와 일산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습니다. 총실은 다만 이들 모두 주택 매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는 49명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9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무소속이 5명, 열린민주당이 1명입니다. 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도 49명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25명, 더불어민주당 17명, 무소속 6명, 열린민주당 1명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우군 확보에 나섰는데요.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손을 잡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한 팀을 꾸렸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들고 국회를 산책하며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현직인 이 지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큼 말을 가리면서도 자신의 정책을 품앗이한 박 후보의 보편지원금 공약에 크게 호응했습니다.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그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이제 그걸 정책 방향을 정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회복되고 있긴 한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어요. 경기도를 봤더니 경기도는 좀 괜찮더라고요. 이번 만남은 지지율 정체 속에 박 후보가 친문을 넘어 친 이재명계까지 지지층을 확실히 끌어안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질세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야권 단일화에 나섰던 금태섭 전 의원이 빨간 점퍼를 입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서 싸우는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서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 후보는 보수를 넘어 중도층 표심까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신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군을 확보한 두 후보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자정부터 1시간 동안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물품을 정리하고 판매하며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박 후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위로하며 서울시에서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자정 서울 송등구에 있는 서울메트로 군자 차량 기지를 찾아 차량 방역을 돕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 후보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새벽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해 다시 뛰는 서울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양측이 주고받는 말도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두 후보의 메시지 전쟁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B가 이 BBK의 문제를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특히 이제 그 BBK라는 것이 좀 복잡한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부분이 바로 그 갈라치기, 그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건물을 짓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재산 신고에서도 누락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 기장군 청관리에 있는 배우자 명의 미등기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빠졌다며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박 후보 측 재산은 기존보다 2억 원 정도 늘어난 48억 2천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건축사가 등기를 하지 않아 실수로 누락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재산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372명입니다. 수도권이 258명, 비수도권은 11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오전에 발표될 1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30대 중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처음 확인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233명입니다. 1, 2, 3차 유행을 거치며 한때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아슬아슬한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 여전히 2.5단계 범위입니다. 가족 지인 모임과 직장 병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도 감염 불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 그런 정체 상태가 계속해서 한 8주 이상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안정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에서의 큰 고민이고,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적용할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또는 상하향 조정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수도권에서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 영업시간을 제한한 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업소는 힘든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은 이를 교모히 피해가면서 밤 10시를 넘겨서도 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에 포장마차 같은 천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즐깁니다. 음식점과 주점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발열 검사나 명부 작성도 없이 여럿이 오고 가는 술자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이 방역 시스템의 사각 지역이고요. 어디 출입을 하게 되면은 QR 코드라든가 다 그걸 남기잖아요. 여기 이런 것도 전혀 시스템 안 해놓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청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 지적은 없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입니다. QR 코드나 발열 체크나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있고, 요 4가지 상품은 테이크아웃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드셔도 되거든요. 밤 10시부터 일부 조리식품 식사를 제한하는 걸 빼곤 편의점은 별다른 방역 지침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칙 자체도 편의점 부분은 아예 정부 수칙에도 제외되어 있어서 지금 되어 있는 건 음식점이나 카페 이렇게만 명기가 되어 있죠. 숙박업소에서도 밤 10시를 넘겨 이른바 2차, 3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술 마시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많긴 하죠. 네. 5명인데 밤 될까요? 한 개로는 안 되시고 2개 잡으시긴 하죠.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이동량도 늘면서 감염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방역의 빈틈을 노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여야가 추경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오늘 아침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15조 원 규모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금과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조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4일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게재 논문 내용을 보도하면서 2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마친 텍사스주 댈러스의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 종사자 8,121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더라도 감염자가 감염 증세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은 백신이 제 역할을 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백악관 대응팀은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며 방역 조치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자체 집계를 근거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인구 3억 2천만여 명을 고려하면 11명 가운데 1명은 감염자인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확진자의 24%, 누적 사망자의 20%가량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겨울철 대확산을 겪은 뒤 지난 2월부터 확산세가 급격히 둔화해 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이 지난 데다 백신 접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You was very clear in your presentation and your slides, which I hope is coming clear to the American public, which is that these vaccines are being proven to work. 그렇더라도 최근에 느슨해진 방역 조치는 걱정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가동하고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초기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시도 5월 초에 공무원들을 사무실에 출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봄방학을 맞아 여행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declare victory and say you've turned the corner. You've got to continue to do what we're doing
more vaccinations and continue to do public health measures until we actually do turn the corner. 보건당국은 백신 보급 확대가 안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접종자는 24%, 접종을 끝낸 사람이 13%에 불과한 만큼 속도를 높여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와 벨기에는 봉쇄를 강화하며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부활절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유럽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artout sur le territoire, l'épidémie s'accélère. Dans certains territoires, elle augmente même très fortement. 견디다 못한 프랑스는 봉쇄 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이 확산으로 지난주부터 파리와 북부 일부 지역에 한 달간 강화된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리옹의 주요 도시인 론 지역을 포함한 다른 3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확산세가 가팔라진 벨기에는 총리가 나섰습니다. On a vu que les contaminations doublent pratiquement tous les 2 semaines. On voit que le niveau de circulation du virus est au niveau le plus élevé depuis 4 mois. 벨기에 정부는 영국발 변이 확진 환자가 40% 증가했고 병원 입원이 28%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학교 문을 닫고 주민들의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까지 모든 곳에 문을 닫고 모두가 철저히 집에만 머물도록 하는 봉쇄 정책을 발표했던 독일이 이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전적으로 내 실수라면서 전날 결정된 부활절 완전 봉쇄는 시간상 실행할 수 없고 비용이 실익을 넘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ieser Fehler ist einzig und allein mein Fehler. Denn am Ende trage ich für alles die letzte Verantwortung. Das ist qua Amt so, also auch für die am Montag getroffene Entscheidung zur sogenannten Osterruhe.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 속에 백신 접종마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해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을 언급하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감시 위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럽 방문 이틀째를 맞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발 도전에 동맹국들의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보건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n't force our allies into a us or them choice with China. There's no question that Beijing's coercive behavior threatens our collective security and prosperity.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노선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야심이 커지고 있고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감시 위험이 있다며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nsider 5G, where China's technology brings serious surveillance risks. We should bring together tech companies from countries like Sweden, Finl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블링컨 장관은 특히 미국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동맹국들이 함께하면 그 비중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경기장에서도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며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역설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의 대중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제 원조를 하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경 개방에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에 건설된 신압록강대교입니다. 사실상 완공된 지 7년이 다 됐지만 북한 쪽 사정으로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압록강대교의 연내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랴오닝성 당국이 다리 개통에 필요한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력 확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中方愿同朝方一道，维护好、巩固好、发展好中朝传统友好合作关系。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르면 다음 달에 압록강 철교가 다시 열려 원조 물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으로 갈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이 중국 쪽 국경 도시 단둥에 이미 집결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번 주 들어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도 부분 해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한 뒤 북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安理会应当结合半岛局势的进展，尽快启动涉朝决议的可逆条款，对决议制裁措施，特别是民生领域的规定做出必要的调整。 북한은 지난달 무역 전문가 리룡남을 중국 대사로 보내 경제 교류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 국경을 1년 넘게 봉쇄하고 있고 언제 풀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임기가 끝난 지재룡 전 주중대사조차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의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두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 대응 등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회담을 마친 뒤 두 장관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논의 결과를 설명한 뒤 정 장관이 주최하는 공식 업무 오찬을 함께합니다. 네, 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 운전자 없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차량 뒷좌석엔 2살 난 남자아이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아이 엄마는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로 200m 떨어진 길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를 SUV 한 대가 지나갑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편도 8차로인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을 살펴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2살 된 남자아이가 뒷좌석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8차로상에 2차로상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얘만 혼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가지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무슨 상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경찰은 곧바로 운전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50분 만에 만취 상태로 길가를 걷고 있던 42살 A씨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2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차된 차량이 있었던 2차로 도로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A씨.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거냐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이 차량 경로를 살펴봤더니 안산대부도 해수욕장을 출발해 17km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에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정확히 누구와 어디서 술자리를 했는지, 아이를 언제부터 차량에 태운 채 데리고 다녔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평소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뒤늦게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내놨습니다. 부산대는 곧 자체 조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위해 위조 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교육부도 조 씨의 입학 취소는 부산대의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칙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학 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발을 빼고 대학에 공을 떠넘긴 셈입니다. 부산대는 이제서야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코로나19 K-방역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낼 땐 해외 체류자인 것처럼 속여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시민권으로 신분 세탁을 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여구의 탈세 혐의를 받는 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A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A씨는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했음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B씨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역 대금을 받으면서 수입 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축소해 그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증여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적 세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중 국적자와 다국적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중견기업 사주 일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한국이 코로나19 관리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이민이나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해외로 떠났던 내국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추세가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런 탈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위기를 개인적 축제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 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자 318명을 조사해 세금 1조 1,62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간 정보 교환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이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STM에서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신한은행도 STM과 같은 성격의 유어 스마트 라운지 내 서비스 중 상품 신규 해지 서비스 등을 중단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키오스크를 통한 예금과 펀드 신규 판매,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 키오스크 일부 기능을 오늘부터 멈춘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도 맞춤 펀드를 추천해주는 AI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인 하이로보의 펀드 신규 재조정 거래를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NH농협은행도 오늘부터 일부 펀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 문제로 지적돼 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긴급 조치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멈춰 선박 운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대만 소유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중 멈춰섰습니다. 길이 190km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에버기븐이 다시 움직이지 못하면 글로벌 교역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은 예인선들을 이용해 컨테이너선을 치우려고 애쓰고 있지만 운하 통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현지 시각 23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전역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국제 범죄와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당국에 유엔의 완전하고 제한과 감시를 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오늘은 봄 기운이 한층 짙어지며 거리의 꽃들도 더 활짝 피어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어제보다 높아서 포근해지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9.1도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껑충 올라서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겠습니다. 다만 기온 차이는 제법 나는 편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은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서서히 바다 안개가 일대면서 출근길 시야가 답답해지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밤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22도, 부산도 20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봄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양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에 이어서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이 땅 투기 의혹으로 특별수사본부의 내사나 수사를 받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H 본사와 국토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땅 투기 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 가운데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LH 사태 원조, 이명박 아바타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이후 1년 2개월 만에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새 환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위옷, 기타 소품을 이용할 수 있고 인쇄물이나 시설물, 공개장소 연설,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구도로 확정되면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사이에 오가는 말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즌2란 지적에 이명박 시즌2라고 맞대응하며 본격적인 메시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원내 소수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1대1 전면전이 된 상황에 선제 공격에 나선 건 민주당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 의혹을 정조준해 LH 사태의 원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땅이 있는 내곡지구 사업을 추진한 건 중차대한 이해 충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진실을 피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 닮았다며 이명박 시즌2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BBK를 거짓말하던 이명박과 내곡동에 관해서 지금 3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와 너무 닮았습니다. 오 후보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 역시 국민을 현혹하는 위장일 뿐이라며 태극기 부대의 품에 안긴 극우 정치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관을 하면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은 박영선 후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옹호 발언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고도 맞받았습니다.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생길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슬쩍 바꾸어서 또다시 후보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후보의 위로금 1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돈을 풀어 인기를 얻으려는 돈풀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민에게 돈 봉투를 뿌리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 이런 후보를 금권 선거 후보다, 돈풀리스트 후보다라고 명명한다 한들 그게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대면 유세가 쉽지 않은 만큼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후보들의 메시지 전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서 재난위로금 정책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문을 넘어 친이재명계 지지까지 이끌어내며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바닐라 라떼. 300원 비싸네요, 제게. 이거를 제가 처음에 보고 파는데 그 소상공인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게 금세 이게 확산이 되고 나니까 서로 해달라고. 장관한테 업무 성과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다고 그랬죠? 네, 실제로 좀 많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래서 경기도가 하긴 하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뭐 아직 되신 건 아닌데. 지사님이 하신 그것도 좀 한번 데이터 분석을 좀 앞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민들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요구모입니다. 선거법을 안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선거 얘기라는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 선대위에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세훈 후보님과 힘차게 뛰어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저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창과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 단추를 낀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가 정의당의 기득권 양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 대표는 YTN에 출연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할지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비전 제시도 없이 표만 된다면 영혼도 팔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서울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중도 사퇴한 인물이라며 과거 회귀이고 과거 복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만에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청와대 등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885명이 지난 3월 2일까지 신고한 정기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신고 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 원으로 지난번 신고 때보다 1억 3천만 원 정도가 늘었고 전체 대상자 80% 가까이가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20억 7천만 원을 재산 신고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보다 1억 2천만 원 늘어난 20억 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퇴임 후에 머물 경남 양산 새로운 사저의 땅을 사느라 예금은 9억 원이 줄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신고액은 10억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국무위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7억짜리 아파트와 예금 47억 8천만 원 등 119억 3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재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른 재산 변화도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북 포항에 소유한 땅값이 떨어져 지난해와 비교해 5억 6천만 원이 줄어든 44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0% 이상 올라 1년 새 평가액이 6,300만 원가량 더 뛰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5명의 평균 재산은 14억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참모는 4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의 아내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임야 1,100제곱미터를 3억 4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투기성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최 수석이 지난해 5월 실거주 목적으로 산 땅으로 현재 집을 짓고 있고 3기 신도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로 분류됐던 일부 청와대 참모진들은 주택을 처분해 올해 다주택 참모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LH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간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388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전현직 공무원까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부동산 투기 수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현재까지 총 89건 398명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입니다.
또한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388건으로 그중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60여 건에 대해서 관할 시도청으로부터 하여금 내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포천시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3월 23일 공무원 1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아울러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 보정을 신청하였고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청 공무원이 토지 거래 당시 시의회 사무처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의회에서 진행된 산업단지 관련 보고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뒤 땅 투기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세종 지역 땅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이 중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발표가 나온 지난 2018년 8월보다 7개월 앞서 함께 땅을 산 사람은 5명으로 1명은 세종시청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시동생인 또 다른 세종시청 공무원 A씨가 토지 거래가 이뤄진 시점인 2018년 1월에 세종시의 사무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의회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경찰청이 지난 19일 세종시청 산업위치과와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 과정에서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토지 거래가 있기 2달 전인 2017년 11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 경제산업국장이 국가산단 조성 공동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몇 세종시 의원들도 산단 예정지 인근 등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매입해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땅 구매 당시 시의원이 되기 전이라 산단 개발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아이들과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세종시가 조사 대상을 다른 개발 지역으로 넓히고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연서면이 아닌 다른 조치원이라든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 범위로 넓히다 보면은 다양한 어떤 공직자들의 그러한 비리나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세종시청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법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LH 직원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대상자들은 부동산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별로 부동산 업무 담당자나 이해관계자가 해당 분야나 관할 부동산을 차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LH 임직원은 퇴직한 뒤 10년 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엔 이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끼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고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LH 사태를 불러온 외지인 소유 농지도 농업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업 경영에 이용돼야 함을 명확히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외지인의 농지 이용 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37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이 258명, 비수도권이 114명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99,846명에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하루 평균 233명이 나온 셈입니다. 오늘 1일 확진자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프로 핸드볼 SK 호크스 선수단에서 선수와 코치 등 1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선수 대부분이 충북 청주의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가 영구인 SK 남자 핸드볼 선수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8일. 이후 23일까지 모두 8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전체 선수단으로 검진을 확대해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체 선수단 23명 가운데 국가대표로 차출되거나 부상 중인 선수 등을 제외한 13명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지난달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끝난 뒤 연습장 등에서 자체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충북 청주 SK 하이닉스 기숙사에서 숙소 생활을 해왔습니다. SK 측은 기숙사 한 층을 선수들에게 따로 배정해 일반 직원과 동선이 크게 겹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첫 의심 환자 발생 엿새 만에 진단검사를 하는 등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 격한 운동을 하거나 구령을 외치거나 이랬을 때는 비말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대구에서는 경북 경산시 사우나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경산시 사우나 관련 환자입니다. 부산에서는 냉동 관련 사업체에서 직원 1명이 확진돼 종사자 2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 중에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은 잘 지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종사자 간의 그 개인적인 접촉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사우나 회사 그리고 가족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영상과 관련해서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가짜 정보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백신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가짜 글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는데요. 수사를 의뢰한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백신 관련 허위 정보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직후 엉뚱한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주입한 주사기에 마개가 다시 씌워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병에서 뽑은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바로 접종을 하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주사병을 내려놓고 솜을 가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 오염이 될까 봐 뚜껑을 닫았던 것 같고요. 당일 공개 접종 과정에서 취재진 촬영을 위해 시간 간격을 뒀는데 그 사이 주사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개를 씌웠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오염 방지를 위한 거라는 일선 전문가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오염의 위험이라든지 주사기에 찔릴 위험성을 차단한 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그렇게.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만 키웠습니다. 정부가 가짜 글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안도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백신 접종 관련 허위글을 제작하거나 공유, 유포해서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찰 수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게시글 삭제 차단으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맞게 될 화이자의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이상 반응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군과 경찰의 호의 속에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백신은 전국 22개 지역 접종센터로 보내져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됩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물량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25만 명분, 2분기에는 300만 명 분량이 추가로 도입돼 본격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신이야말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내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물량은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살 이상 일반인 고령자와 노인 거주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예방접종에 사용됩니다. 지자체들은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앞선 접종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대응이 불신을 키워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겪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렸더라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백신을 맞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증과 발열이 계속될 경우 어느 정도 참아야 할지 또 언제쯤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고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이용과 관련되어서는 응급의학회 그리고 질병청과 계속해서 지침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응급실에 오더라도 격리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25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응급실 수용 능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남 목포시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인격을 무시당하고 언어폭력도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해당 의원은 오히려 공무원 노조가 협박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청 잔디광장에 공무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시의원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직원에게 모독과 인권무시 발언으로 상처받은 공직자의 아픔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당장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노동조합에 접수된 시의원의 인격 무시와 언어폭력 등 갑질 사례는 17건에 이릅니다. 묻는 말에 곧바로 대답 못하면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SNS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리고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게시해 개인 신상이 노출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갑자기 심할서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었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심할서 내용을 본인이 읽어보고 그 본인이 읽어본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냥 본인 책상에 넣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시의원은 이미 2019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났다며 오히려 자신이 노동조합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갑질한 기억이 없는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은 채 노조가 무조건 사과만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연석이 높아지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자료 안 주고 싶고 감추고 싶은데 계속 그 자료 주라, 무슨 자료가 빠졌다, 왜 이런 자료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정 감시에 도를 넘었다고 보는 시의원의 즉각적인 사퇴. 집행부 노조의 강한 반발 속에 갑질 의혹에 휩싸인 시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구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용의자가 부산 도심에서 체포됐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 옆을 슬며시 지나갔지만 매서운 눈썰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인들이 오가는 부산 남포동 거리입니다.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용의자가 부산 남포동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순찰에 나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을 맨 남성이 경찰관 옆을 지나가자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이 뒤를 돌아본 뒤 이 남성을 쫓아갑니다. 점점 빨리 걸어가면서 이게 유리창 비치는 대로 저희를 보더라고요. 옆으로 살짝 확인을 해가지고. 경찰관을 피해 빠른 속도로 걸어가던 이 남성. 얼마 가지 못해 근처 화장실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보니 남성의 정체는 50대 A씨. 지난 20일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생일도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신원 확인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죠. 경찰은 A씨를 대구로 압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을 넘어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신속한 용의자 검거로 빛을 발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검찰이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된 별건 수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된 합동 감찰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참모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개월에 거친 논의 끝에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를 처음으로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별건 수사 시작 전 먼저 수사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한 뒤 검사장뿐 아니라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했고 본건과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제19 감싸기라는 국민의 질책을 받고도 스스로 반성에 인색했다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퇴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접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 등도 이젠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행과 대검의 이런 움직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행 감찰 지시에 어느 정도 응답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 등을 볼 때 합동 감찰과는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도 제도 개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예고했던 대로 합동감찰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감찰 참여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키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의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면 조남관 대행은 대검 간부들 앞에서 검찰이 언젠가부터 라인과 측근으로 나뉘어 있다며 편가르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전면 배치돼 내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 여파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조만간 본격화할 합동감찰을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구간이 이번 주말에 완전히 개통됩니다.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연장 하남선 구간을 시원스레 달립니다. 돋보이는 건 도시철도 최초로 설치된 LTE 기반의 무선 통신망입니다. 종합관제실과 열차 승무원, 영무원들이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과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하고 좀 부류가 있는 사람들이 이번 주 토요일 완전 개통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구간입니다. 연장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과 미사역 등을 거쳐 하남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 노선입니다. 특히 27일부터 문을 여는 강일역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겨우 7m 아래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등 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위에 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일일 교통량이 24만 대입니다. 그 밑에 도로 밑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지하철 공사할 때 안전이 제일 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강인력 정거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석기 시대 선사 유적과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한 한성백제의 전통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이 이렇게 완성된 건 지난 2015년 3월 착공한 지 6년 만입니다. 하남 미사지구 또 고덕 강일지구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더 편해지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하남선 완전 개통으로 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중국식 소품 등이 등장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광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KT는 어제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고 LG 생활건강도 23일 방송분부터 앞으로 예정된 광고 편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코지마는 논란을 알게 된 직후 방송사 측에 광고 철회를 요청했지만 방송사 측 사정으로 23일에 광고가 나갔다면서 제작 지원과 광고를 모두 철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에이스침대도 조속히 광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단순 광고 편성으로 드라마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야크 역시 첫 방송 이후 역사 왜곡을 인지하고 즉각 광고를 철회했다면서 드라마의 내용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블랙홀 주변으로 강한 빛이 휘어져 나가는 모습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연구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으로 강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블랙홀 자기장을 분석하면 은하와 우주 진화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올해 말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결제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있고 기존 화폐로 바꾸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15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시했는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뛴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죠.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되면서 어제 한 차례 더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론이 최대 쟁점인데 피해 할머니 측은 위안부 범죄 같은 인권 침해에는 적용될 수 없다면서 우리 법원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재판 청구권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면제의 법리가 이 사건 소송에서만큼은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주된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탈리아라던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같이 새로운 국가 실행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월에 저희 있었던 국내 법원의 판결 역시 그러한 취지와 방향 면에서 새로운 국가 실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실행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정도로 주장한 것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붕대 투혼을 발휘하며 흥국생명을 챔피언 결정전에 올려놨습니다. 내일부터 정규리그 우승팀 GS 칼텍스를 상대하는데 끝까지 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이틀 전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삐끗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칭칭 동여매고 김연경이 코트에 섰습니다. 공을 때릴 수는 있을까 보는 사람은 반신반의. 하지만 무조건 뛰겠다는 주장의 투혼에 흥국생명은 똘똘 뭉쳤습니다. 출발부터 좋았습니다. 상대 타이밍을 뺏는 연타부터 절묘한 가로막기에 시원한 스파이크까지 배구 여제는 자유자재로 공을 요리했습니다. 길게 넘어온 공을 살짝 툭 왼손으로 또 허를 찔렀습니다.
동료들과 방방 뜨고 키스 세레머니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하나 바로 가자. 고비 때마다 혹시나 하며 불렀던 비디오 판독에서도 행운이 따랐습니다. 화끈한 마무리까지 김연경은 23득점으로 펄펄 날며 챔피언 결정전 꽃길을 열었습니다. 좀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고요. 끝까지 간다를 슬로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일단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좀 잡고 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 원맨팀 흥국생명은 부담스러운 단기전을 거치며 끈끈한 원팀이 됐습니다. 세터 김다솔과 브루나가 감을 잡았고 김미연과 김채연, 이주아도 골고루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이 기세 그대로 내일부터 정규리그 1위 GS칼텍스를 상대합니다. 부담을 가져야 될 곳은 저희가 아니고 GS칼텍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담 없이 정말 도전자의 입장으로 꼭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쭉날쭉 도깨비 팀이라는 불안한 시선까지 이겨내고 결국 챔피언 문턱까지 왔습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의 우승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한층 더 완연해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도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 19도까지 올라서 4월 하순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인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지만 밤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과 대구는 22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